오늘 모신 분은 우리 정당 중에서 처음으로 주거권위원회, 주거권리, 주거권위원회를 설치한 정당이 있습니다. 제 짐작해, 일단 소상히 듣겠습니다만 제 짐작하기에 주거복지로 나아가기 위한 전 단계로서 일단 주거 생존권을 확보해야겠다. 그런데 강조점을 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민중당의 최나영 공동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제가 맞게 설명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주 좋네요. 공교롭게도 며칠 상간으로 민중당 공동대표를 두 번째 모시게 됐습니다. 지난번에는 최저임금 관련해서 정의성 대표님. 네네 인터뷰를 했는데 아주 시원시원하고 간명하게 해서 민중당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좀 과장된 시각 또는 뭐 오해 이런 것도 있다는 건 알고는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 끝나고 나서 매우 참신했고 최저임금에 대한 개념과 의미는 물론이고 민중당이 그런 정책적 이론을 하는 것은 뭐 참신했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 국민TV에서 민중당 사람을 인터뷰하는 거 좀 놀랬다. 뜻밖이다. 뭐 이런 반응도 일부 있긴 했습니다. 네. 오늘은 주거 문제. 일단 주거권, 주거 권리, 주거권 쉽게 말하면 뭡니까? 주거라는 말 자체가 머무를 수 있는 머무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거권이라고 하면은 머무를 권리인 거예요.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주거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서 보통 표현할 때 주택 문제, 부동산 정책 이런 걸로만 보통 표현이 되는데 이거는 소유권을 중심에 둔 개념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주거권이라고 했을 때는 국민 모두에게 마땅히 이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우리의 법이나 헌법이나 유엔의 규약이나 선언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에 표현되어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집 하면 일단 그 재산권 먼저 그렇죠. 생각하게 네, 되죠. 재산권. 소유건, 전세건 어쨌거나 네, 돈이 매개가 네. 되는 건데 한편으로는 의식주는 생존에 필요한 것이면 그렇죠. 물론 모든 인간은 그것을 당연히 향유해야 하고 국가나 정부가 세금을 받는 것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은 충분히 보호하는 게 근대국가, 네. 현대복지국가의 기본이라면 기본이죠. 그런 점에서 네. 재산권적 집이라기보다는 주거, 살고 머무르고 쉬고 네.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도 국가에 의해서 안전하게 편안한 곳에 머무를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문장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딱 들으면서 동의도 감사합니다. 되고요. 네. 그것은 이제 실현에 가는 방법이 문제일 텐데 네. 당에서 그냥 뭐 관심을 갖자 정도가 아니고 상설기구겠죠. 주거권위원회라고 네. 하면 왜 만들었고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하게 됩니까? 일단은 우리 민중당을 창당할 때 민중당에 관심을 많이 갖고 그리고 민중당을 지지해 주시고 우리 당원을 구성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이나 영세한 자영업자분들이 많으세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평생을 힘들게 일을 했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직 집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예. 그래서 나는 부끄럽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우리 당에 건설 노동자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집을 짓는 분들이죠. 근데 이제 자기소개를 하실 때 저는 평생 집을 짓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 집은 소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똑똑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셔가지고 예. 평생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인생의 낙오자나 실패자로 인식하게 되는 기준을 집을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냐로 생각하시는 게 너무 안타깝고 우리 사회의 큰 적폐라고 생각을 해서
민중당이 이 문제를 진보 정치를 한다고 하면 반드시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이름을 주거권위원회라고 붙인 이유는 그냥 뭐 주택정책위원회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거권 개념을 좀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기본권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평생 이 손으로 집을 지어왔지만 네. 내 집은 없는데 그걸 부끄러워해야 하는 그게 참 듣기 슬프고 가슴 네. 아프고 그게 과연 개인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인가라는 그쵸. 근본적 질문을 네. 던지게 됩니다. 양극화의 폐해는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네. 주거 문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서민들은 그 주거 비용으로 인한 고통이 심해지고 뭐 한 번에 오르면 억억 소리 나게 그쵸, 오르니까 그쵸. 네. 불과 작년 초에도 그랬고 네. 그렇게 되면 이들은 정해진 수입 안에서 오른 주거 비용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다른 데서 그쵸. 줄이거나 네. 좀 더 싼 곳으로 이사를 계속 다녀야 하거나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그렇죠. 이미 악순환 고리가 형성돼 버린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동의를 하십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런 진단에 기본적인 동의를 하신다면 이것을 이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은 부동산 문제는 경제의 여러 면이 얽혀 있고 경제 행위에 참여하는 여러 주체들 간의 이해관계도 얽혀 있고요.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 정책적 대안 같은 것을 물론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의 집값이 너무 네. 비싸서 지금 현재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10원 한 장 쓰지 않고 자기 연봉을 31년 동안 모아야 서울에 있는 평균 수준의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일 정도로 너무 비쌉니다. 비싸고 정리를 해볼까요? 예, 최저임금을 하나도 안 쓰고 31년을 모으면 집을 산다. 근데 사실 이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 네, 이건 정말 의미 없는 비유예요. 그렇죠. 하나도 안 쓰면 죽거든요. 그렇죠. 그럴 정도로 비싸다는 네, 거고. 그러니까 먹고 살 만큼은 쓰고 모은다면 한 5, 60년 걸려도 될까 말까겠네요. 근데 그동안 또 물가는 오르기 때문에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못 산다는 게 맞고요. 네.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는 이상 증여를 받지 않는 이상 사기 어렵다는 게 맞고 예. 그리고 뭐 임대료가 네. 이제 전월세 사시는 분들 임대료가 뉴욕이라고 하는 엄청 비싼 도시를 앞지른 상황이라고 최근에 기사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서울의 임대료가. 근데 이제 여전히 문재인 정부가 이제 최근에 집값 안정화시키겠다고 일부 규제를 조금 강화를 했더니 언론 이제 보수적인 언론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뭐 사회주의 하려는 거냐, 공산주의 하려는 거냐 이러면서 문재인 정부 공격하면서 난리가 났는데 네. 사실은 근데 임대료는 지금 뉴욕을 앞질렀거든요. 예. 굉장히 비싼 집값인데 규제가 없어요. 우리나라 주택들 중에서 공공임대 주택이 6.7% 정도 되는데 예. 그럼 대다수가 민간 임대 주택이라는 거거든요. 그 민간 임대주택 중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유도하는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등록한 국가에 등록한 주택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들의 예. 네. 그러면은 80%에 해당하는 민간 임대주택 시장이 임대차 거래 시장이 투명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제도가 있어도 규제를 받지 못하고 그걸 어겨도 통제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노원구에서 한 주민분께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다 소용없어 이러면서 뭐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정부가 몇 프로 이상으로 올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거 지키는 건물주들 아무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이유가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요. 임대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예. 즉 집을 두 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채는 자기가 살고 한 채를 임대업 누구에게 한다. 뭐 네. 전세나 월세로 내줄 그렇죠. 때 내줄 때 나는 이 집은 임대업을 하는 집이다 네. 라고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네. 그게 권고사항이에요. 아, 임대업자가 아니어도 등록을 하게는 되어 있군요. 그렇지만 권고사항에 그친다 이거죠? 예, 임대업자들, 그러니까 집을 세놓는 사람은 네.
다 임대업자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자기가 임대업자라고 하는 걸 등록해야 되는데 네. 이게 등록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제 혜택 같은 걸 받기 예, 때문에 받죠. 수십 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는 대부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등록하시는 분들이 20%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까? 예, 80% 가까이가 등록을 현재 안 하고 있는 상태. 혹시 두 채 갖고 있는데 한 채는 자기가 살고 한 채는 누구에게 세를 내놓은 사람 그것까지 합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거 빼고 예. 순수하게 임대를 실제 하고 있는 주택들 중에서 예.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데가 80% 가까이 되고 알겠습니다. 그거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최근에 유엔에서 그래서 의무화해야 된다고 권고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가 규제를 하고 싶어도 규제를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거가 말이죠. 없죠. 네, 네, 그 그런- 점은 조금 네. 아마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임대료를 전혀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등록되지 않은 거래 시장에 대해서는 임대료 규제를 못 해요. 네. 예. 뭐 캐나다나 뉴욕 같은 데는 임대료 가이드라인 제도 같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 같은 데는 이제 사실상 무기한 임대차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2년에 한 번씩 이사 다녀야 되는 이런 상태고 일본 같은 나라, 프랑스 같은 나라들도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해지시켜서 세입자를 쫓아내지 못하게 계약 해지할 때 심사 제도가 되게 까다로워요. 심사를 받아야 돼.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계약 해지할 수 있거든요. 그냥 나가라고 하면 2년이 지났으면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주거권 굉장히 침해받고 있다고 유엔에서는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강제 퇴거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 주택을 100% 개인의 소유물로 볼 것인가 공공재적 성격을 강화함으로써 그리고 또는 네. 공공성 그 자체인 집의 비율을 늘림으로써 사람들이 굳이 큰 돈을 들여가면서 집을 사지 않아도 소유하지 네. 않아도 한평생 살아가는데 불편 없게 만들어 놓으면 한정된 집을 너도 나도 살려고 집값이 폭등하는 일은 잡을 수 있는데 네. 아마 정부의 기본 정책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하지 않는 한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사유권의 제한이라고 딴지를 걸 소지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위헌이라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런 사실. 점이 있었죠. 네. 자, 어쨌거나 유엔 권고 사항은 물론 뭐 권고에 그칩니다만 우리가 반드시 새겨드려야 할 점이 있다는 거. 네. 뭐 필요할 때만 유엔을 거론하자는 건 아니고 그렇죠. 네, 네. 예.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권고를 했겠죠. 네. 또 하나 고시원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뭐 화재로 인한 참사라거나 네. 사생활이 전혀 보호되지 않는다거나 그다음에 온갖 사건 사고 성범죄 절도 강도 이런 것들 뭐 아주 이제는 뉴스도 아닐 만큼 자주 네. 보아서 우리가 둔감해지기까지 하는데 이건 정말 큰일이죠.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개 청년이거나 독신자이거나 아주 극빈층인데 네. 우리는 뭐 소득 3만 달러 뭐 이런 구호에 좀 취해 있는 측면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언젠가 어느 노동문제 전문가와 얘기를 하다가 들었는데 서울 강남 지역, 그러니까 강남이라고 무슨 아주 비싸고 좋은 호사스러운 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서울 지역에 네. 고시원 평균 월세가 한 60만 원가량 된답니다. 예, 맞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타워팰리스의 평당 주거비로 계산해 보면 타워팰리스보다도 비싸대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셈을 놓고 계산기를 해봤더니 맞아요. 맞아요. 평당 60만 원의 으로 하면은 타워팰리스 70평짜리에 들어가려면은 420만 원인가를 내야 되는 4,200만 원을 네. 월세로 내야 되는데 네네. 실제 그렇게 내고 사는 사람 없거든요. 예, 없죠. 사는 것도 아니고. 예, 사는 것도 아니고. 근데 고시원이 대개 한 평 반 네, 맞아요. 뭐 이런 정도에 평당으로 치면 월세 60만 원. 그래서 이건 정말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최악의 주거 조건인데 비용은 가장 비싸게 지불하고 있는 거. 네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측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언론들도 그런 거에 착안해서 기사를 쓴 걸 못 봤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비율을 딱 그렇게
그렇게 한마디 해주면 굉장히 각인이 쉽게 되지 않습니까? 네. 고시원 주거비가 타워팰리스보다 훨씬 비싸다. 네. 이런 실태 좀 시민들도 많이 만나고 주거권위원회 자료도 많이 확보하셨다는데 몇 가지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타워팰리스는 재작년인가 기사에 한번 나왔었어요. 네. 나왔었고 당시에 평당 임대료가 이제 타워팰리스가 11만 6천 원인가 뭐 이렇게 됐었는데 평당 임대료가 12만 원이 예, 안 됐군요. 예, 몇 년 전에? 예, 2년 전에. 2년 전에. 근데 당시에 이제 고시원이 13만 6천 원이었던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한번 언론에서 약간 충격적이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고, 이제 근데 왜 그런가 이거를 살펴보면은 예. 도시에는 화려한 도시를 이루고 있는 부자들이 있는데 그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건물 청소하시는 분들, 건물을 짓는 분들, 급식실에서 배식을 하시는 분들, 밥을 짓는 분들, 이렇게 도시가 존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데 꼭 필요한 저소득층 노동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먼 거리에 집을 소유하고 왔다 갔다 출퇴근하실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또 이분들은 장시간 노동하시거든요. 예. 그러면 근거리에 있어야 되는데 근거리 땅값이 너무 비싸고 또 이분들 자산이 없으니까 보증금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없거나 작은 근거리에 거주지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은 고시원, 쪽방, 옥탑, 반지하 이런 데 보통 거주하시게 되는 거고, 작년에 그 고시원, 종로 고시원 화재 사건 났을 때 문제가 심각하게 됐던 거는 그런 거주지들이 사실상은 대부분이 불법 개조를 했고 예. 소방시설 같은 거, 안전시설 같은 게 갖춰지지 않고 창문이 없어가지고 화재가 났을 때 그냥 참사죠. 안타깝게. 제가 살고 있는 노원구에 무슨 일이 지금 있냐면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학생들이,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연간에 1천만 원 가까운 등록금 내면서 어렵게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50만 원, 60만 원씩이에요. 원룸. 예, 그렇죠. 근데 그런 데가 다 그렇게 진짜 한 명 누우면 끝나는 이런 원룸들이고, 그런데 너무 비싸고 힘드니까 학교랑 LH가 이제 주택공사에서 협약을 맺어가지고 한양대 앞에 예. 상생 예, 거기처럼 네, 학숙. 예, 여기도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협약을 2년 전에 맺었어요. 네. 근데 동네에 있는 임대사업 하시는 들이 분들이 데모를 하죠. 예,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 한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예.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으면 그렇죠.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렇죠. 자기들을 좀 주거비를 낮추게 해주려고 네. LH하고 학교하고 네. 뭐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훨씬 싸질 수 있는데 네. 그럼 동네 대학 주변의 임대업자들은 당장 내 소득이 떨어지니까 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 노동소득도 아니고 그러게요. 불로소득인데. 그 반대를 뚫고 한양대 앞에 처음으로 1호점 네. 1호가 오픈하우스를 해서 이 코너, 이 프로에서도 특별히 좀 네. 다뤘던 네.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한양대는 훨씬 크니까 네. 네. 학생 수도 많고 우리 사회의 비극이자 네. 사실 그거를 해당 지역 국회의원 보고 해결하라 그러면은 한쪽은 표, 네. 한쪽은 잠재표.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해요. 맞아요. 구청도 손 놓고 정치인도 손 놓고 네, 아무도 손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해결 못해요. 네. 거기다가 입 댔다가는 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도 해결 민중당 같으면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저희는 입 대고 있죠 지금. 그래서 지금 네.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그 주변에서 주민 만남을 제가 한 달 동안 했어요. 예. 길거리에서. 그래서 그걸 다 물어봤어요. 근데 집을 가지신 분들, 한 채씩 가지신 분들도 말도 안 된다고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물 가지고 대규모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 소수의 목소리에 네. 정치인들이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일단 우리 사회가 잘 되려면 자라나는 아이들 입에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미래가 없는 거고요. 그렇죠. 왜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는 우리 거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상태를 이대로 놔두면
설령 수구 세력의 집권은 방지한다 하더라도 그런 가치관에 계속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인간다운 삶을, 사람다운 삶은 아닐 수밖에 없는 거죠. 민중당이 그런 점에서 민중당이 정책적 성공의 수범 사례를 낳아주신다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정부가 뭐 지난 시기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는 몇 가지 이제 세금,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조금 더 부담하게 하고 세입자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에 이제 부동산을 많이 가지신 분들의 목소리가 거센데 그것 앞에서 약간 주저하는 게 많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뭐 주거권 운동을 하는 많은 시민 단체들이 요구하는 건 좀 더 강력하게 투기를 규제해달라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고위공직자부터 1가구 1주택 실천하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입자 보호 정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없어요 지금. 세입자 보호 정책. 예, 제가 좀 이따가 민중당이 제시하는 정책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말씀드릴까요? 네. 뭐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2년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인데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무기한 계약 기한으로 하는 데들이 많이 있고 강제 퇴거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를 세입자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이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월세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도를 도입하자. 상가처럼. 그렇죠. 도입하자라는 거고, 이게 지금 공공임대주택은 상한제가 있어요. 근데 민간 임대주택은 지금 등록돼 있는 데만 상한제를 지키게 되어 있고 등록되지 않은 데들은 상한제를 집주인 마음이다 이거죠. 그렇죠. 부르는 게 갑이에요. 그냥 2배를 올리든 3배를 올리든. 현실적으로 그런데 뭐 2~3배씩 부르는 사람은 없긴 하겠죠. 그게 오히려 그 집이 빌 테니까. 예. 근데 강남에는 그런 경우. 그렇지만 짬짬이는 할 수 있겠죠. 단지별로. 있고,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확대하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고, 지금 최근에 가장 반응이 좋은 거는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주식만 백지신탁하는 게 아니고. 예, 부동산도 백지신탁해라.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민중당에서 제안을 하고 입법 촉구 운동을 벌여 나가려고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기원해 주신 거 잠깐 보면 김서율님께서는 주거권은 생존권이고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권리이다. 네, 당연한 말씀이시죠. 사실 이게 여기에 가장 핵심이 집약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김병경님은 주거권 보장이 복지이고 곧 인권이다. 전학한 한장께서는 국회의원 정부 인사 다수가 다 주택자다. 고위공직자부터 1가구 1주택 솔선수범하라. 방금 하신 말씀. 그래서 장관 후보자가 하나 뭐 결국 물러나긴 했지만 70명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강남 3구에 집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럴 경우에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텐데 그것을 돌파할 또는 합리적으로 설득할 무슨 법적 논리와 이런 것도 준비가 되어야겠죠. 사적 재산에 대해서 이를테면 상가 같은 경우도 임대차 상한율을 도입하기까지 정말 수십 년이 걸렸고 그랬는데 상가와 집은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섬세한 접근은 해야겠다. 네, 해야죠. 일단은 공공의 영역이라고 하는 사회적 인식이 커지는 게 제일 클 것 같고요. 이제 결국은 나중에 개헌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반영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가 전기세도 규제하고 수도세도 규제하고 가스비도 택시비, 버스비, 심지어는 담배값, 술값까지 규제를 하고요. 집을 가진 사람들의 세금이 과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공시가격이라는 거 만들어서 기준을 만들어주는데 그게 사실은 지금 전세가보다도 낮아요. 지금 공시지가 말씀하시는 거죠? 공시지가가 있고 건물에 대한 공시가격이 있는데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도 과한 세부담을 하지 않도록 국가가 공시가격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세부담을 줄여주고 있는데 임대료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 민중당의 정책 중에서
공정 임대료 제도를 도입하자. 그래서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그보다 60-70% 선에서 네. 공정 임대료 제도를 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임대료가 좀 더 낮춰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가진 사람들에게 공시가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경제적 이득 또는 예, 세금을 그렇죠. 덜 예, 내게 예. 하는 그 네. 세금을 덜 내는 게 경제적 이득이니까 예, 그런 게 있다면 형평성에 맞춰서라도 네. 세입자들에게도 그와 동일한 논리로 네, 그렇죠. 동일한 률의 폭에 네. 그런 것들은 매우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여쭙죠. 세입자 대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겁니까? 6월 3일 날이 무주택자의 날이에요. 아 그런 날이 예, 있어요. 그런 날이 있어요. 91년도에 몰랐습니다. 이제 뭐 유엔에서 무주택자의 해 이런 걸 선포한 적이 있고 그 해에 우리나라에 주거권 운동을 하시는 시민단체에서 6월 3일을 무주택자의 날로 하자라고 네. 해서 이제 무주택자들의 권리를 조금 이날은 표현하는 이런 걸 하자라고 해서 그 전 주말인 6월 1일 날 예. 대학로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서울 대학로요. 네네. 요거 지방에서도 좀 해야 좋을 텐데. 질문 하나 들어왔습니다. 예. 요것까지만 소화를 하고 인터뷰를 네. 마치죠. 보유세 인상이 세입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장치가 현재 있습니까? 현재 없어요. 없죠. 네, 그래서 보유세 인상을 할 때 모든 시민단체가 환영을 하면서도 동시에 항상 문제 제기하는 게 그 지점이에요. 네. 네, 없어서 그래서 세입자 보호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바로 인상률 규제 그리고 계약 기간에 대한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거죠. 강제 퇴거 금지시키는 거라. 블루벨벳님이 한 말씀 주셨는데 이건 뭐 누구나 열람하실 수 있는 거고 최 대표도 나중에 보실 수 있는 거니까 네. 공유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불쾌하게 들으실 것까지는 네. 없는 것 같고요. 네. 개인의 의견. 애석한 말이지만 네. 민중당으로선 이상적인 정책을 주장하기가 좀 쉬운 면이 있습니다. 네. 아마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전달이 됐을 것 네네네. 같고요. 네, 이런 인식도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알고 터이니까 있습니다. 이번 정당 사상 처음으로 주거권위원회라는 걸 만들었고 매우 네. 현실적으로 네. 접근하시는 걸 저도 느꼈고 인터뷰하면서 네. 몇몇 대목에서는 저것은 민중당이 주장해서가 아니라 누가 주장해도 저거는 지지를 얻을 수 있겠다라면은 그게 실효를 거두기도 쉽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튼 정당에서 기본권이자 생존권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명확히 강조한 것만으로도 정책 정당이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한지를 일깨우는 하나의 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대회랑 잘 끝나고 혹시 네. 손에 만져지는 일부 성과가 있다면 네. 연락을 한 번 더 주시면 네. 그때 우리는 그 성과를 가지고 좀 더 얘기를 나누는 한 걸음 나아간 인터뷰를 할 수 네.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